자, 1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문제 25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9쪽. 문제 25번입니다. 자, 이거는 정책연구와 정책연구, 거기 오타죠. 권리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자, 고쳐주세요. 정책연구와 정책연구, 권리가 아니라 관리. 관리에 대하여 약속을 하시오. 권리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관리. 자, 먼저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연구. 여기서는 정책연구의 의, 그리고 정책연구를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정책연구 종류. 정책연구 종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요. 뭐 수행 방식 기준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예산 편성 기준 여기. 정책 연구하려면 버게팅,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책 연구하는데 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수행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수행 방식 기준. 정책 연구 종류에는 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책 연구 종류에는 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 수행 방식 기준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책 연구의 관리가 되겠네요. 정책 연구 관리에는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정책 연구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을까? 관리 원칙이 있고, 그리고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정책 연구 관리에는 관리 원칙이 있고 관리 기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정책 연구입니다. 정책 연구의 의의가 나오죠. 먼저 의. 정책 연구의 의의가 나온다. 정책 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한번 볼게요. 정책을 개발하고 또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자, 헤드라인 줄쳐보세요. 정책의 개발입니다. 정책의 개발. 정책의 개발. 어떤 정책을 개발할까? 요즘은 어떤 정책이 문제가 될까요? 요즘은 저성장 시대의 저출산 문제. 그죠?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우리나라. OECD 나라 중에 우리나라 현재가 1.25명이 출산되고 있습니다. 1.25명. 자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도 입학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시골에 있는 농어촌 학교는 다 폐교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2020년이 지나가면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아마 폐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진다, 이런 거죠.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2020년도가 되게 되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1기 베이비 부모는 55년생부터 63년, 또 64년생부터 73년까지가 제2세대 베이비 부모인데, 베이비 부모들이 2020년도가 최고점을 찍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인구가 35%입니다. 그러니까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인가요?
제1차,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35%가 인구가 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출산 문제와 그리고 2020년이 되게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고령사회. 그래서 이러한 정책 연구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 개발 또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 현안에 대한 바로 현안 문제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현안 문제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정책 연구 과정을 선정하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 고령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겁니다.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가 있겠고 연구 수행 그러면 정책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자들에게 연구비가 나가겠죠.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떤 것을 정책 연구를 할 것인가,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자가 선임되겠죠. 그러면 연구자에게 얼마만큼 대가를 지급하고 연구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바로 정책 연구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정책 연구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정책 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정책 연구에서 뭐 하겠다? 제외하겠다.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법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본법이 많죠. 과학에 대한 기본법, 환경에 대한 기본법, 토지정책에 대한 기본법, 주택의 건설산업에 대한 기본법, 의료에 대한 기본법, 기본법이 많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가 개발 사업을 하는 연구. 그죠? 기본법에 따라서 개발한다. 거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는 이런 것들은 정책연구에서 제외된다. 또 학술진흥법에 의해서는 학술연구가 있어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게 되면 진흥법에 의해서 학술진흥재단에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술 연구하는데 이런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런 학술진흥법에 의한 학술 연구, 또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도 특별 법에 의해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제외된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정책연구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도 고객만족도, CS죠. 또 전화친절도, 이런 조사 등을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등과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연구과제, 거기 줄 서보세요. 1천만 원 이하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구제도, 네.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구 연구과제 제도 또는 정책연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대가로, 연구비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이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연구제도는 제외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연구가 뭐냐? 정책연구에 제외되는 것도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 이런 거 그냥 한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다 쓸 거 없어요. 무슨 뭐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정책연구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더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외외 제외되는 제도가 있더라 하는 거지. 무슨 뭐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정책연구의 종류입니다. 정책연구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 수행 방식 기준이 있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 연구 개발비가 있고요. 사업별 연구 개발비가 있습니다. 포괄 연구 개발비가 있고 사업별 연구 개발비.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당연히 포괄이 크겠죠. 포괄 연구 개발비는요,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 개발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뭐 한다고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이,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은 뭐야? 부, 처, 청이 되겠죠. 그죠? 17부, 5처, 16청이 있는데, 이런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연구개발비가 포괄 연구개발비가 된다. 사업별 연구개발비는 개별부서 사업예산입니다. 개별부서. 사업별 연구개발비는 개별부서 사업 예산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로 특정 사업 수행입니다. 일부로 추진되는 특정 사업 수행.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사업별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개별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 무슨 과. 여러분, 부처에는 실 밑에는 뭐가 있어요? 국 밑에는 뭐가 있어요? 과. 거의 과별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개발비가 사업별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포괄 연구개발비가 되겠고, 개별 부서에서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연구비용은 뭡니까? 사업별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산 편성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책 연구 종류에는 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 수행 방식 기준이 있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는 포괄 연구개발비가 있고 사업별 연구개발비가 있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수행 방식 기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위탁형이 있고, 공동연구형이 있고, 공동연구형. 위탁형, 공동연구형이 있고 자무형이 있습니다. 수행 방식은 이거는 완전히 행정기관에서 연구자한테 완전히 맡기는 거죠. 연구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고, 공동연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과 연구자가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자문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행정기관에서 연구자로부터 말 그대로 자문 형식, 어드바이저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문형이 되겠는데, 넘겨보시면 거기 나왔죠. 위탁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겁니다. 연구자가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위탁형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연구자는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연구자는 종합보고서.
연구자는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위탁형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연구자는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이것이 위탁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연구형입니다. 공동연구형은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공동연구형은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공동으로 정책연구 수행.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공동연구형이 있고, 자문형은 뭐냐?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의견. 연구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말 그대로 자문형이 되겠습니다. 연구자가 행정기관에다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자문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보고서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 방식 기준,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이 있다.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이 있다. 두 번째, 정책연구 관리를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정책연구 관리는 관리 원칙이 있죠. 볼까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제와 어떤 걸 연구할 거냐?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이때 연구과제와 연구자를 선정할 때는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입니다.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떼야 돼. 거기 나왔죠.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연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책연구의 관리 원칙은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한 연구자를 선정할 때는 투명성과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라. 기억하세요.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관리기관입니다. 관리기관. 본 규정에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정부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자, 이거예요. 관리기관은 이거야. 부처청. 관리기관은 정부조직이니까 부처청을 말합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부처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대통령의 직속기관과 국무총리의 직속기관도 포함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왔죠. 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도 관리 대상에서 포함된다. 정책연구 관리기관에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도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 정책연구와 정책연구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26번인데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이건 40점짜리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나올 때 됐어요. 정책연구와 정책연구 관리, 그리고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자, 먼저
1번 정책연구 심의회 설치 운영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목적과 기능.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입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연구 심의하는데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정책연구 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있습니다. 정책연구 소심의위원회 운영, 구성과 운영도 있고, 그리고 위원 참석 배기준이 있습니다.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배제 기준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목적과 기능입니다. 한번 볼게요. 중앙행정기관은 개별 부서 단위로 추진되는 개별 부서입니다. 정책 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라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정책연구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정책연구는 어떤 걸 선정하고 연구자는 누굴까? 결과적으로 정책연구와 정책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죠. 두 번째, 정책연구하면 뭐합니까?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는 정책연구 결과에 대해서 활용 상황, 정책연구 결과 평가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또 점검, 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다시요. 정책연구 심의사항은 어떤 것이라고요? 정책연구 심의사항.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연구 심의사항에는 첫 번째, 정책연구 과제와 정책연구자 선정입니다. 또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책연구 활용 상황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원회는요,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요 10인 이상 30인 이내입니다. 10인 이상 30인 이내.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상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이 전체 인원의 30%입니다. 위촉 위원은 전체 위원의 몇 프로요? 30% 이상을 위촉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위원장은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그렇죠? 위원장은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 그러니까 장관, 차관 밑에 실장이 있습니다. 일명 1급 공무원이죠.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상급 이상인데요. 1급이 최고 높잖아요. 관리관입니다. 또는 위원은 해당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과장급이면은 부이사관입니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상급이지요. 5급이 사무관, 4급이 서기관, 상급이 부이사관이니까 상급 이상부터 부이사관부터는 바로 과장급이 되겠어요. 이사관은 국장급이죠. 관리관은 실장급이니까요.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그 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그렇죠.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광범위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줄 쳐봐요. 위촉위원 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몇 년이요? 2년입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까지가 되겠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실, 국장, 구급,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간사로 정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입니다. 위원장이 관장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그리고 연구 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 준비. 그리고 정책 연구 결과 평가. 그리고 활용 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입니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 부서는 기관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자,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봤고요.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누가 소집해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재적위원의 가반수입니다.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죠? 재적위원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촉위원이 전체의 3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의 개의 시 전체 위원 중 가반수 이상 참석해야 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밀 등의 사유로 위촉위원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그렇죠? 위원 참석 배제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 위원 위촉이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 위촉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어떤 거?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관련된 사항,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그 밖에 보안 관련 규정상 기밀에 관리되는 사항, 이런 거는 위촉위원은 위원회에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위원회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자, 넘기면 정책연구 심의소위원회입니다. 정책연구 심의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필요성이 나왔네요. 필요성. 정책연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필요성. 필요성은 왜 그럴까요?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연구 과제가 많고 진행 시점이 서로 달라서 매번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과제의 분야가 다양하여 과제별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모든 정책 연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우나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는 연구과정을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소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입니다.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위원회에다가 심의 내용을 확인,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 및 운영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4인 이상 10인 이하입니다. 요 위원회는 어떻게 되죠? 10인 이상 30인 이내입니다. 기억하세요?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인데 소위원회는 4인 이상 10인 이내입니다.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인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역시 소위원회의 위원장도 연구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 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과 연구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위원회의 위원장도 누가 된다는 거야? 부서의 실국장이 된다. 그리고 과장급은 위원으로서, 위원은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과 그리고 연구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네 번째, 위원 참석 배제 기준 나왔죠. 위원회는 또는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이촌인의 인척, 그 밖의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와의 정책 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데는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위원 참여 배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이 참여 배제 기준은 어떤 거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이촌인의 인척,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만약에 내 친족이 만약에 정책연구 하겠다고 연구 과제를 선정받고 연구자가 된다면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심의 의결을 그 정책연구위원은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이 참석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배제하겠다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한번 보세요. 위원회 운영 2번 보세요. 61조. 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전체의 3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의 개의 시 전체 위원 위촉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그러나 기밀 등의 사유로 위원 위촉이 참여가 부적절할 때 위원 위촉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 위촉 위원 중에서요,
참여가 회의 정책위원회 참여가 부적절한 건 어떤 거냐?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이럴 때는 외부에서 그러한 부적절한 그런 위원회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위원회 참여를 배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 참여 배제가 두 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는 외부 위원 중에서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 국가 기밀과 군사 기밀의 사항은 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고요. 또 위원들의 가족이나 친족들하고 연구 과제 계약을 맺게 되면 반드시 위원은 그 정책연구 심의위원회와 정책연구 소심의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요? 참석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연구위원회는 10인 이상,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30인 이내가 되겠고, 정책연구 소위원회는 4인 이상 10인 이하가 된다. 그리고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과 국장이 되고 과장은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위원은 30% 이상 위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책연구의 무엇이냐, 그리고 정책연구 관리에 대해서 약수를 하는 문제를 살펴봤고요. 특히 정책연구 종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 수행 방식 기준이 있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는 포괄 연구개발비가 있고 사업별 연구개발비가 있었다. 그리고 수행 방식 기준에는 위탁형이 있었고 공동 연구형이 있었고 자문형이 있었다. 정책연구 관리는 관리 원칙이 있어요.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거나 연구자를 선정할 때는 투명성, 공정성, 반드시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면서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관리 원칙이 되겠고, 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도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부 영상회의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